자,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다음 월요일 14일 날 11시에 뉴미연 132동 103호에서 그 AI 공정성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산타바바라의 교수님 모시고 우리 세미나를 제가 호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AI 예산의 거의 한 30~40%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일장에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몇 년 전에 4~5년 전에 구글 포토 앱에서 그 사진을 올리면 태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올리면 그 서비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막 올리다가 몇몇 이제 흑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과 사진 올리면 사과로 태깅해주고, 뭐 어떤 연예인 사진 올리면 연예인 이름으로 태깅해주고 하는데, 어떤 흑인 커플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흑인으로 안 나오고 고릴라라고 태깅이 되는 바람에 큰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구글 CEO가 사실은 이 사과를 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된 얘기인데 3~4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촉발이 된 연구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영상 쪽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 미국 같으면 뭐 소수 인종이나 뭐 소수 그 계층들, 또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여성들도 여전히 이 AI가 도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표현이 이상하고 차별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AI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연구 분야다.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법론이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 가정으로 깔고 갔었죠. 근데 그 말을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자체의 무오류성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들이 행동하는 게 반드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편견에 가득 찬 행동을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이제 대표적인 편견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연봉을 정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뭐 학벌에 동일한 뭐 실력에 동일한 해가지고 뭐 남녀간에 그런 뭐 싸움을 붙이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기 말기 바랍니다. 전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동일한 학벌에 동일한 실력에 동일한 배경을 가졌는데 실제로 뭐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뭐 면접을 AI로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예를 들면 책정 예상 연봉이 여성이 남성보다 뭐 20~30% 더 적게 나오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은 AI 알고리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무결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가 사실은 오류투성이다라는 얘기죠. 오류라기보다는 편견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또는 또 데이터를 보정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거냐, 또는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또 후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 결과값을 다시 보정해주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미국만의 그 중요한 연구 분야가 아니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아무 생각 없이 AI가 좋다고 그러니까 다 도입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토픽에 대해서 좀 중요한 토픽이다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실제로 뭐 뉴립슨이 ICML의 거의 한 20% 가까이 논문들이 이와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을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접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14일 11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되짚어 보면은 7장이 이 머신러닝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토픽이고, maybe 두 번째로 중요한 데가 3장이라 그랬었죠.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그래피컬하게 다룬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솔직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뭐 여러분들도 이미 기존 상식이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장에서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에러의 그런 갭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갭을 줄이는 방법론을 이제 후반부에서 다뤘고, 그 방법론이 서너 가지가 있었죠. 뭐 이번에 숙제도 그렇게 나갔는데, 어쨌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무조건 써야 되는 필수 요건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입장에서 뭐 하는 방법,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는 거였죠. 그리고 또 드랍아웃,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전으로 들어가서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실제 트레이닝 에러나 뭐 테스트 에러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건가. 뭐 트레이닝 에러는 기본적으로 언더피팅, 다른 문제가 없다면 언더피팅이고, 사실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면 뭐 셋업이 잘못되어 있거나 환경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코드는 멀쩡한데 환경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도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토치 같은 걸 돌려다 보면 이제 콘다 환경을 많이 쓸 텐데, 콘다 환경을 뭐 이쪽에 쓰다가 저쪽에 쓰다가 마구 뒤섞어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실전에 하다 보면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아마 프로젝트 하면은 무수히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첫 번째 들여다봐야 될 점은 90% 확률로 버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설정이라든가 본인 코드에 뭐가 잘못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언더피팅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겠죠. 트레이닝 에러가 지나치게 클 때,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늘린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제 테스트 에러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버피팅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들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이론과 실제가 다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느낄 수 있고, 이 강좌가 끝날 때쯤 되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격하게 공감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우리가 배웠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전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번 강좌의 가장 중요한 챕터다라고 단언해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을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해졌네요. 일장을 마치고 이제 지난번에 뭐 급하게 좀 데모를 했었는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데모를 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파이썬으로 간단히 보였었고, 자,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입니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썼냐면 간단한 투레이어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썼고요. 그래서 인풋이 28 by 28 영상이고 원 채널만 있는 거죠. RGB가 아니고. 그래서 사이즈가 784입니다. 그래서 784 by 784를 일단 2D를 1D로 전환하고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통과시키고 렐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렐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10디멘저널한 소프트맥스로 뽑아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뭐 토치는 써본 사람들 알겠지만 뭐 아웃풋에서 우리가 3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소프트맥스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웃풋 내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페이스북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또 이 토치를 개발을 해서 상당히 이 AI 커뮤니티에는 좋은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백프로퍼게이션은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놈이 알아서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방법대로 그대로 알아서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128개의 배치 사이즈로 784 인풋, 256 히든 노드, 256 히든 노드, 그 다음에 10디멘전 아웃풋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걸로 한번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아담이라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돌아가고요. 사실 GPU 서버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 시간에 이 포트를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는데 포트가 막혀 있어서 최근에 뭐 보안 정책이 바뀌었는지 맥북에서 로컬리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느리지만 천천히 GPU로 하면 보통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CPU에서 하루 걸리는 게 그러니까 GPU에서 하루 걸리는 게 CPU에서 돌리면 20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큰 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GPU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몇 분 뒤에 1, 2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이게 챕터가 번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강의 자료를 안 올려놨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6의 폭 돌아갔고, 지금 파란 선이 트레이닝 로스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한 4번째, 5번째 폭부터.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런 스타핑 크라이테리언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여러 개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여러 개 모델을 시간축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한 모델이 각 시간별 변하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중간에 어느 걸 선택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4번째 폭에 있는 모델을 선택한, 즉 그 4번째 폭까지만 학습을 수행하고 거기서 스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는 실제로는 언제 스타핑 하는가에 대한 크라이테리언으로 써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관련했던 코멘트가 이제 그런 얘기였었죠. 결국은 이제 학습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트레이닝 로스를 줄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도 사실은 7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배운 겁니다. 무슨 흡연 금연 광고 같지만 어쨌든 지나친 학습은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있는 한 평생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심각한 실수를 할 일은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잠깐만요. 파일을 좀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1, 2분 사이에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괜찮으니까. 일반적인 최신 트렌드에 관한 질문도 좋고, 네. 아까 모델을 고를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서 모델을 고를 때 밸리데이션 로스만을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스가 그냥 무조건 가장 낮은 모델을 고르는 건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하려면 그렇고,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트레이닝 로스도 같이 봐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로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트레이닝 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뭔가 버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버그부터 픽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닝 로스도 같이 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이전 챕터도 좋고 앞으로 배울 챕터도 좋고. 참고로 학기말 시험은 12월 한 중순쯤 예상하고 있고, 그 주 또는 그 다음 주 며칠 지나서 프로젝트 발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안 하고 너무 인원이 많은 관계로 동영상을 5분짜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출할 항목이 좀 많습니다. 동영상도 제출해야 되고, PPT도 제출해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코드도 제출해야 되고, 데이터셋을 만든 게 있으면 데이터셋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4, 5가지를 여러분들이 zip 파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 있나요? 없습니까? 자, 강의 자료는 ETL에 올라갔으니까 실시간으로 밖에서 좀 미안하지만 지금 다운받아 보면 되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NLP 또는 음성인식 쪽에 많이 쓰이는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라고 해서 결과가 끝났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돌린 코드들이.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테크닉들, 가장 기본적인 RNN이라는 거. 이쪽 분야가 워낙 빨리 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지금 학부생이라서 속도감을 못 느끼는데 한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저건 구닥다리다, 올드하다라고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부생들이라 아마 최신 연구 탑픽들을 직접 접하면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걸 못 느낄 텐데 속도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RNN이 최신 기법이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RNN은 아무도 안 쓰는 구닥다리 기법이 벌써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테크기기이기 때문에 한번 당연히 배우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시를 했었는데 예시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그만 보고 예시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뭔가 재미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라힘이라는 유명한 머신러닝 연구자가 현재 구글 리서치에 있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이론가 중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 딥러닝 4대 천왕의 한 분인 이 르쿤이라는 분하고 한판 붙은 거죠. 서로 간에 이제 뭐랄까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붙은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라힘이라는 사람은 좀 이론가, 우리가 그러니까 7장에서 배웠던 전반부에 배웠던 그런 연구들을 하는 이론가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바라본 거고, 그래서 라힘이라는 교수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상을 수상하면서 ICML이라는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큰 상을 수상하면서 기조 강연을 했는데 기조 강연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으면 되는데 이분이 또 성격이 한 성격 하는 분인가 봅니다. 그걸 못하고 이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내려온 겁니다. 요즘 이 진행되는 모든 AI 딥러닝 연구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휴리스틱함, 그러니까 뭐랄까 이론이 없고 그냥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고 잘 되면 이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좀 주먹구구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한 말이 모든 딥러닝 연구는, 최근 딥러닝 연구들은 알케미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알케미가 뭔지 아나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연금술이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도 그 유명한 사람도 빠져버렸던 모든 물질을 금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환상에 때문에 시작된 분야였죠. 이 알케미의 기본 방법론이 뭐냐면 무슨 이런 이론이 있거나 펀더멘탈 원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보고 금이 나오면 성공한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딥러닝 방법론이 너무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러면 논문으로 나오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좀 굉장히 불행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이제 이 CNN을 주창한 르쿤 교수가 그 말을 듣고 못 참았죠. 또 이 딥러닝을 단순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거는 사이언스의 한 영역이지 사실 브레인이 잘
작동을 하지만 사람의 브레인이 어떻게 이런 그런 인지 능력이며 판단 능력을 보이는지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계 시스템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또 주장을 해서 두 사람이 한바탕 붙어갖고 한 몇 달간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SNS 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면 페이스북이나 한번 뭐 레딧 같은 게 그런 이제 온라인 포럼인데 한번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논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앞으로 미래 뭐 과학사 같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 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된 이벤트로 아마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6장에서 배운 CNN은 약간 알케미에 가깝습니다. 연구 방향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잘 되면 그걸 쓰자라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면서 그런 걸 느꼈을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미 교수 박사도 비판을 했던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 되더라는데 이게 왜 잘 되는지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 8장에서 배우는 이 NLP 관련된 이론들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뭔가 이게 펀더멘탈 프린서플이 있고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있는. 그래서 둘 다 같은 딥러닝인데 약간 상당히 결이 다른 딥러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기가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스타일이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CNN 영상 분야가 맞고, 그 다음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 NLP나 이런 시퀀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 방향을 잡으면 본인 성향에도 잘 맞지 않을까. 어느 게 좋다라고 이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응용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다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7장과 8장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뭐 그런 좀 묘한 분위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 8장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냥 마구잡이로 CNN처럼 이게 뭐 두뇌, 뭐 로컬 프로세싱을 고양이 실험에 어쩌고 저쩌고를 뭐 모사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피리컬한 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NN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observation인데 CNN은 탄생 배경이 사실은 뇌과학, 신경과학에서 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모티베이션 얻어서 CNN이 탄생된 거고, 이제 오늘 또는 뭐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버트 같은 것들, 시퀀스나 NLP 쪽을 다루는 기법들은 이제 그런 신경과학, 뇌과학 쪽보다는 오히려 확률 이론, 타임 시리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그런 그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는 확률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랜덤 프로세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이론에서 그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탄생 배경을 가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확률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RNN부터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딥러닝 네트워크는 그냥 쉽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확률적인 그런 디펜던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RNN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 뭐 버트라든가 GPT-3 같은 요즘 뭐 초거대 모델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이죠.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구글 시작해갖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 따라만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하면 똑같은 거 베껴갖고 따라만 하는데 좀 제 희망사항은 제발 그런 짓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독자적인 걸 해야지 구글 하면 항상 따라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그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 맨날 다른 나라가 하는 거 따라하는 이런 분위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초거대 모델 형태로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쓰이는 알고리즘들의 탄생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이걸 전공할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티베이션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이 뭐 CNN 배웠던 거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약간 수식이 많이 등장하니까 놀라지 말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구나라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률 이론, 타임 시리즈 이론인데 이게 또 제어 쪽에서 제어공학은 뭔가 어떤 한 순간에서의 액션만 취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뭐 로봇이 있으면 로봇이 뭐 이 펜을 들어서 이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동작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드는 거, 움직이는 거, 뭐 놓는 거 이렇게 여러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스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간에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당연히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디펜던시를 이와 같은 간단한 모델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뭐 이게 로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전 타임의 로봇의 어떤 위치, 속도는 세타는 이 로봇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하면 딥러닝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에서 취해야 되는 로봇 아음의 뭐 속도와 위치를 결정해준다. 즉 직전 께 다음 단계를 결정해주는 이런 모델, 이런 거를 이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런 개념이 로봇 제어공학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전공자 학생들은 저기 논리미 설계 배웠을 텐데 논리미 설계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딴 게 아니고 바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전 타임 스테이트, 이전 스테이트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된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 개념에 이제 아까는 어떤 스테이트 S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스테이트가 계속 변화가는 상황만 보여줬는데 그 각 타임별로 또 들어오는 인풋도 있다고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H로 바꿔치기 하고 히든 스테이트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인풋, 현재 타임에 들어오는 인풋, 그러니까 각 타임에 밑에서 X라는 놈이 뭐 이렇게 추가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xt 들어오고 여기 xt 마이너스 들어오고 xt 플러스 1 들어오고. 자, 이걸 뭐 그냥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예시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시가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ST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자산의 총 액수, 그리고 XT는 뭐 내가 구입하거나 파는 어떤 그 주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종목과 그 다음에 그 종목과 건수,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근데 이게 그냥 디터미스틱한 펑션이 아니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확률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변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게 굉장히 실용적인 시나리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빗대어서 생각하면 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RNN을 주식시장 분석이라든가 주식시장 투자에 이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RNN의 기본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규모는 뭐 현재 내가 취하는 액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텝이 각각 하루 단위라 그러면 어제 가지고 있던 자산 규모에 디렉트하게 디펜던시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현재 시점에 관한 거고, 요 삼각형이 요 수식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각 타임 스텝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f라는 펑션을 거치는데, 요 f라는 이제 펑션이 고정된 동일한 펑션이 경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인풋이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하고, 요게 요 까만 블락이 뭐냐면 한 타임 저장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논리 설계에서는 요거를 버퍼라고도 부르고 뭐 레지스터라고도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딜레이를 한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 그러니까 이전 H가 다음 H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전 H가 다음 H.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는 RNN의 거의 한 80%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확률적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제 요거를 확률적으로도 이제 좀 이따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디터미스틱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RNN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 스테이트는 이전 스테이트하고 현재 인풋, 그 다음에 현재 이걸 결정해주는 이 펑션을 결정해주는 모델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이거는 풀어 헤치면은 과거에 들어와 있던 모든 현재 타임부터 과거에 들어와 있던 모든 인풋들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요게 현재 시점인데, 요 H를 결정하려면 이전 H가 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전 H는 XT에 의해서 T-1에서 결정되고, 또 이전 H는 전전 H에서 결정되는 XT-2에서 결정되고, 그렇죠? 계속 가면 X1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X1부터 XT-1, XT까지 이 전체를 결정해주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굳이 아까는 이 두 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라인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RNN이나 이런 NLP나 음성인식을 다루는 분야는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분야라고 그랬죠. 타임 시리즈가 중요한 이유는 음성이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1초 동안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시퀀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시퀀스가 즉 수열처럼 어떤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라 시퀀스라는 벡터가, 근데 이 벡터의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벡터의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정보들을 타임 시리즈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약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갔다 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나갔다 오기 바랍니다. 보면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앞에 몇 줄에 있는데 수업에 방해되니까 차라리 뒤에 가 앉아 있든가 잠깐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RNN의 기본 개념이 되겠고, 자, 요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표현을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축약해서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전반적인 좀 배경,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피컬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그래피컬한 표현이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모든 연산들을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딥러닝 레이어들도 연산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조리 다 그래피컬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딥러닝의 구조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쓰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류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그래피컬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누가 누구랑 친구가 돼 있으면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각 유저들은 이런 동그라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들로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래피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그젬플이고, 두 번째 이그젬플은 또 널리지 그래프라고 좀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분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그 도서관에서 쓰이는 무슨 듀이 뭐 분류법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인문학하고 거기서 뭐 역사, 철학, 뭐 사회가 또 문학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문학에서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뭐 분석,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에서 뭐 논리, 윤리,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분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런 그 지식 간의 서로 종속관계, 뭐 상관관계들을 이렇게 그래프 트리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지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들도 의외로 실제로 또 데이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머신러닝 그래프 이론에서 이제 그래프가 앞으로 점점점 많이 쓰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피컬한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딥러닝의 구조를 디파인 할 때도 쓰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겠지만 딥러닝의 구조를 디파인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모티베이션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RNA 구조가 사실은 요 세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요 두 개만 있었죠. input, 그 다음에 hidden state. 그리고 요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고, 사실 신호미 시스템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 들은 사람은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인데, 디지털 신호 처리 들은 사람 있나요? 혹시 4학년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거의 없나요? 신호미 시스템 들은 사람. 여기서 혹시 IIR 필터라는 거 개념 배웠었나요? 신호미 시스템에서? 안 배웠나요? 리커런트 필터? 그런 거 안 배웠나요? 어쨌든 이제 DSP라는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으면 되게 좋은 과목인데 강추합니다. 어쨌든 들으면 이미 전기전자공학에서는 뭐 한 50년 전부터 쓰이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자체를 피드백을 해서 다시 인풋으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IIR 필터 또는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RNN은 사실 전기전자공학에서 쓰이는 이런 IIR 필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전 페이지에 붙인 거고, 이제 아웃풋 노드를 하나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는 여기 H로 얘기했는데, 요게 스칼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현은 H로 했지만 저게 하나의 벡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작으면 10 디멘전, 뭐 많으면 한 256 디멘전 되는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벡터라고 봅니다. 자, 그 벡터가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 둘 사이에 가장 연결하기 쉬운 거는 당연히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겠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 사이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고 그 사이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V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풋도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단순화시켰지만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고 여기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V라는 형태로. 그리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겠고요. V라는 걸로 들어와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아웃풋 사이의 차이. 이게 소프트 맥스로 나오면 크로스 엔트로피고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면 뭐 리그레션 문제, 뭐 L2 민 스퀘어러 뭐 이런 걸 쓰겠죠. 로스 펑션을 계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냥 계산에 편의상 들어간 거 사실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사실 네트워크도 아니고 이 세 개가 RNN의 핵심이다. 그래서 RNN 다 배운 겁니다. 이게 그냥 RNN의 기본입니다. 자, 모든 RNN은 조 구조를 그냥 살짝씩 변형해서 쓰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RNN을 딥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존의 CNN은 이게 실제로 레이어를 공간적으로 쌓아 올라서 딥하게 만드는 건데, 요 놈을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놈을 또 이렇게 바꿔치기. 이게 사실 1대1 대응 관계입니다. 근데 이 놈을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축에서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이게 거의 무한정가죠. 그러니까 뎁스가 인피니신 무지막지하게 딥한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RNN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시간축상에선 딥한 네트워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코멘트는 요 첫 번째 식인데 이 H라는 놈의 그 역할이 뭐냐, 약간 직관적인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H가 하는 역할은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H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전 타임까지 들어왔던 모든 입력들을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99%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죠. 네, 99%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H의 역할은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입력들 값들을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H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학생 자꾸 조는 학생 H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풀려는 문제 입장에서 왜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요? 장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학생. 네? 네, 그건 실용적인 측면이고 조금 더 뭐랄까 원론적인 펀더멘탈하는 입장에서 왜 저게 중요할까요? 그 뒤에요, 학생. 요쪽 오른쪽 남학생. 네. 네? 앞에 남학생. 모든 시간에 다 고려해야 예. 거의 근접했습니다. 예. 예.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 타임 시리즈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만만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정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t라고 놨지만 t가 100만 타임 스텝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거를 h가 하는 역할이 이전 입력을 요약한다 그랬죠. 입력들이 예를 들면 100디멘전이고 이전에 100만 번 발생했다. 그러면 10의 8승. 그렇죠? 1억 개의 어떤 정보를
저 요약을 안 해버리면 이렇게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 문제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놈이 선형적으로 계속 저장해야 되는 게 늘어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한다라는 거의 전제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된 사이즈의 어떤 고정된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싶은 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다루는 알고리즘이 내가 만들려는 알고리즘이 점점점 사이즈가 커진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뭐 적당히 시간이 흐르는 건 괜찮은데 이게 거의 무한정에 가깝게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년, 10년, 뭐 심지어 100년도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시퀀스 이런 타임 시리즈를 다룰 때는 요약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약은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면 요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입력들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전체 시스템의 사이즈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요약을 안 하고 계속 사이즈를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파라메타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2, 3장, 4장에서도 배웠듯이 파라메타가 우리가 또 6장에서도 배웠네요. 7장에서도 배웠네요. 파라메타가 늘면 늘수록 어떻게 돼야 되죠? 학습 데이터는 여기 학습.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강조했죠.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늘어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타임 시리즈를 만만하게 봤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성 인식이라든가 텍스트 처리라는 분야를 다루는 이 NLP 분야를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정밀하게 그리고 뭐랄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RNN을 요 세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진 이 RNN을 이 이제 디파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피컬한 구조죠. 풀어 헤치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HT, T-1, XT, X-1, U, V 그 다음에 각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W. 자, 그럼 우리가 늘상 하던 거죠. 3장에서 배웠던 네 가지 원리로 여러 번 강조했죠. 그 네 가지 원리만 알면 그 모든 백프로퍼게이션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사실 여기선 더 쉽습니다. 그 원리를 알면. 왜냐하면 여기 문제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피컬하게 주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뭐 덧셈, 곱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백프로퍼게이션은 화살표의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복잡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잠깐 실수를 해버리면 화살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라는 얘기죠. 백프로퍼게이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를 명심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노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노드 입장에서 이 노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을 계산할 때 화살표의 반대 방향에 흐르는 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는 놈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된다. 들어오는 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이건 들어오죠. 요것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놈,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요 원리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이 뭐 다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구조의 RNN도 백프롭을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이토치 안에서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계산이 되고 있다. 그걸 그냥 코드로 구해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요게 fully connected network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U하고 X하고 곱해서 거기다 바이어스 텀 U하고 X하고 바이어스 B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전 H에 W가 곱해져서 이렇게 더해지고 바이어스는 공유하고 거기에 여기서 non-linear activation으로 렐루를 안 쓰고 보통 타임 시리즈에서는 뭐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렐루는 잘 안 씁니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이슈이긴 한데 이게 무한정 프로세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0에서 1 사이로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하이퍼 탄젠트 또는 시그모이드가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탄젠트가 들어가서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요 화살표 상에서만 이 하이퍼 탄젠트가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 뭐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여기서 계산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하기 바랍니다. 하이퍼 탄젠트를 미분하면 그 1 마이너스 그 펑션의 값 그러니까 y는 뭐 하이퍼 탄젠트 x다 그러면 그걸 미분하면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넌리니어한 놈의 액티베이션에 대한 그 미분값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칼라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어떤 벡터가 있으면 엘레멘트 단위로 엘레멘트 와이즈로만 적용을 하면 되겠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1 y 제곱이라는 미분값은 요 수평 화살표에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은 V라는 이게 뭐 티피컬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죠. V하고 바이어스 C가 있는 이런 구조고 이제 여기서는 뭐 별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뭐 리그레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가정한 거고 그래서 그때 로스는 뭐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갖다 쓴 거고 자, 이거 뭐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그 자체입니다.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각 그 화살표에 대응되는 자, U 곱하기 X 여기다가 더해지고 WHT-1 더해지고 바이어스 B하고 non-linear activation 취해져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여기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V가 곱해지고 H가 곱해지고 바이어스 C가 곱해져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메타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너블 파라메타가. 트레이너블 파라메타는 이 그림에서 보면 더 편한데 U라는 행렬, W라는 행렬, V라는 행렬,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숨어있는 바이어스 텀 B하고 C, 그 5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5개에 대한 그레디언트, 미분만 구하면 백프로포게이션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식을 보면 설명이 더 쓸데없이 헷갈려지니까 그래피컬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5죠. 자, 이건 일반적인 미분입니다. 제가 편미분 노테이션을 썼지만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 이게 스칼라가 아닙니다. 뭐 벡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확장된 개념의 미분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게 같은 정입니다.
이렇게도 뭐 표현하고 둘 다 똑같은 노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고 요 놈은 이제 로스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이건 우리가 3장 끝에서 이미 계산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가 있을 때 미분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보면 놀랍게도 GLM에 해당하는 모든 분포들이 에러 텀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에러가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죠. 그렇죠? Y라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벡터고, 그렇죠? 모델 아웃풋이 Y 햇.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원합 벡터를 쓴다 그랬죠? 원합 벡터가 빼지는 형태가 바로 O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H에 대한 미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 타임 인덱스가 있어서 자, 요 놈을 계산을 하는데 뭐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Y 햇이 사실은 5 햇, 5하고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원핫 벡터. 이거를 TY라고도 불렀었고, 일단은 뭐 이렇게도 보통 많이 씁니다. 원 Y라고도 쓰고. 그렇죠? 자, H에 대한 미분은 아까 중요한 원리가 3장에서 배운 그래피컬한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고, 하나 또 언급해야 될 거는 커먼 소스가 있었죠. 한 소스인데 두 군데 동시에 쓰이면 그레디언트가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학생? 예. 어떻게 하라 그랬죠? 커먼 소스인 경우. 중간고사라서 벌써 다 까먹었나 보네요. 뒤에요 학생. 더하면 되죠, 단순하게. 여기서 오는 그레디언트 더해버리고 여기서 오는 그레디언트 더해버리고. 자, 그 수학적인 유도는 다 이미 했었습니다. 안 믿기는 사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유도해보도록. 편미분 쓰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H에 대해서 오는 놈은 이쪽 이제 나가는 놈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이 두 방향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미분 가져오면 되고, 요거에 대한 미분 가져오면 돼요. 요거에 대한 미분은 방금 계산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3장의 백프로포게이션 뭐 요약한 데서 보면 이제 모든 벡터를 칼럼 벡터로 여기서 쓰고 있는데 칼럼 벡터로 쓸 경우 이게 인풋 벡터면 인풋 벡터는 요거에 대한 미분은 요 미분을 칼럼 벡터로 쓰고 거꾸로인가요? 네. 요 행렬을 예를 들면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요 미분이 원래 칼럼 벡터인데 로 벡터로 뒤집나요? 헷갈리네.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요. 상대방을 곱해야 되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니까 요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안 뒤집어도 됩니다. 요거 그냥 컬럼 벡터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백프랍을 계산하고 또 요 부분에 대한 백프랍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커먼 소스니까. 첫 번째는 저 위에서 오는 놈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서 오는 놈. 요거에 대한 미분에서 요거를 트랜스포즈해서 또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오른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항상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각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줘야 되는데 그게 1-y 제곱이라고 했죠. y는 요 아웃풋 ht 플러스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주려면
여러분들이 각각이 벡터니까 요 벡터가 있는 놈을 행렬의 대각 성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꼽아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컬럼 벡터가 있으면은 그 첫 번째 엘리멘트는 첫 번째 대각 성분, 두 번째 엘리멘트는 두 번째 대각 성분 해갖고 그렇게 그 다이아고널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행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오퍼레이션을 다이아고널이라고. 중간에 이런 거를 끼워 놓으면 이놈이 이제 그 널리니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로 해도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어쨌든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재미나게 응용할 수 있는 토픽이라서 심심풀이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심풀이로 하기엔 제가 진도가 느려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좀 observation이 있습니다. 사실 CNN 배울 때 한번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 얘기고 살짝 지나가다 언급을 했을 텐데 뭐냐면 CNN에서 웨이 매트릭스가 커널이 있으면 포워드 패스에서 예를 들면 그 커널이 V라 그러면 인풋 벡터가 있고 거기에 커널 곱해서 다음 아웃풋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컨볼루션을 언급을 했을 땐 그 오퍼레이션의 인버스 오퍼레이션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냥 백프로퍼게이션 인버스 오퍼레이션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완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입력과 아웃풋의 사이즈를 보면은 이 곱해지는 행렬이 꼭 정방 행렬일 필요가 없죠. 아웃풋 노드, 풀리 커넥티드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웃풋 노드의 디멘전이 인풋 노드의 디멘전보다 작으면 이 행렬이 약간 뚱뚱한 행렬이 되겠죠. 그죠? 근데 백프랍을 하려면 입력과 출력의 역할이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그 말은 행렬도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바뀌는 가장 쉬운 방법이 트랜스포즈를 하면 되는 거죠. 뚱뚱한 행렬이 갑자기 트랜스포즈하면 톨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트랜스포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아웃풋의 디멘전이 인풋 디멘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행렬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행렬은 인풋과 아웃풋 디멘전이 인풋은 칼럼 사이즈고 아웃풋은 로우 사이즈인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뒤집어 주려면 트랜스포즈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랜스포즈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트랜스포즈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얘기다.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트랜스포즈가 나오는 거는 이건 백프로퍼게이션, 인버스 디컨볼루션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해서 먼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놨고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노드가 다 계산이 됐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계산됐으면 요거 가지고 U에 대한 미분 구할 수 있고 요거 가지고 V에 대한 미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는 요 놈에서 오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W에 대한 미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스 텀들은 B는 요 H에 해당하는 놈에 관련되는 거니까 거기서 계산하면 되고 C는 요 V에 해당하는 요거 자체가 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고쳐야 되는데 금방 눈치챈 사람 있겠지만 요게 지금 타이포입니다. 요 다이아고널이 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요 놈이 요거 왜냐면 이놈은 컬럼 벡터인데 이게 행렬이면 컬럼 벡터랑 행렬하고 곱할 수가 없죠. 좀 말이 안 되는 좀 노테이션입니다. 책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그 V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V는 요거에 대한 미분을 컬럼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h가 곱해지는 거니까 h를 로 벡터로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V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W에 대한 미분. W에 대한 미분은 이 부분을 집중하면은 W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W에 대한 미분은 요거에 대한 미분 방금 구했죠. 그걸 컬럼 벡터로 쓰고 그 뒤에다가 인풋인 HT-1을 트랜스포즈에서 곱해주고, 근데 수평으로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이어널 텀을 중간에 끼워줘야 돼. 숙제로 하라 그랬는데 그냥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는 더 쉽죠. U도 마찬가지로 U도 요거에 대한 미분 방금 구했죠. 칠판에. 그거를 칼럼으로 세우고 요거를 로 벡터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데, 요 놈이 이제 요 놈과 요 놈 사이에는 또 그게 뭐가 있죠? 그 하이퍼 탄젠트가 있으니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또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식에서 보면 U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H는 중간에 하이퍼 탄젠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수평으로 흐르는 데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평과 요 U에 해당하는 요놈과 요놈 사이에 둘 다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바이어스 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백프로포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심풀이 삼아 해본 거고,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저 RNN은 이론적으로 다루기는 되게 편한데, 지금 백프로포게이션도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수준이죠. 실전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제 이후에 발전되는 형태를 여기서부터 모티베이션 얻어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왜 아무도 안 쓰는가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 RNN 구조를 실전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확률적인 분석이 전혀 안 나왔었는데, 이 타임 시리즈는 존재 자체가 확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까도 소프트맥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 랜덤성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NLP라는 분야 전체가 사실은 지난 한 50년간 연구가 되었는데, 저기 확률 통계학적인 분석으로 연구가 되어온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단어를 내뱉을 때, 예를 들면 I am a boy 할 때 I라는 단어가 내가 한번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놈들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완전 유니폼한가, 모든 단어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선호되는 단어가 있을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정답은 뻔하죠. 전자, 후자 어느 중에 어느 게 맞나요? 선호되는 단어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I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분명히 동사, 뭐 비동사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동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I가 매치되는 비동사는 거의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그 확률이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하느냐? 앞에는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단어가 확률이 변하는, 이런 확률적인 형태로 분석하는 게 가장 사실은 최선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다 실패했던 거고, 딥러닝이 잘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계산을 조금 더 근사시켜서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게 딥러닝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실장을 공부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